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군은 오늘 지난달 쿠데타 과정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머물던 호텔을 공격한 혐의로 병사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는 휴양도시 마르마리스 인근에서 이뤄졌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주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겨냥한 혐의로 일부 병사들이 체포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가 발발한 지난달 15일 마르마리스에서 휴가 중이었으며 당시 쿠데타 군부의 공격 직전 호텔을 떠나 위기를 모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고 군사 보좌관을 포함해 약 1,400명의 군 인사들을 해고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쿠데타 기도와 관련해 18,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태국은 오는 7일 정부의 개헌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태국 정부의 개헌안에는 정부가 불허하는 공중보건 서비스 감축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총리를 다수당이 아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태국 군부는 이번 개헌안에 대한 논쟁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 활동가들과 학생 80여 명을 체포하고 일부 언론사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새 보안법은 나짐 라작 총리가 보안상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총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인권 억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견제를 무시하고 권력 남용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지역 사무소도 말레이시아 보안법이 인권 위배를 조장하고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어제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호세프 대통령에 찬성하는 시위대가 가두 시위를 벌이며 미셰우 테메르 임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뒤 시내 중심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상파울루에 모인 시위대는 호세프 대통령을 영구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오는 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개막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호세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올림픽 개막일에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재정법 위반 혐의로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쯤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폴란드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남부 크라코우 지역에서 대규모 미사를 열고 폴란드의 이민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모인 수십만 명의 신도들에게 폴란드는 국경을 장애물로 이용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증오를 거부하는 새로운 인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유럽의 난민 유입 사태를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강경 이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은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테러를 맹비난하면서 이슬람교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슬람교를 폭력과 동일시 여기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교황은 또 거의 모든 종교에는 항상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톨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공격범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살됐습니다. 압둘라흐만 라히미 카불 경찰청장은 자살폭파범 1명이 오늘 아침 카불 공항 동편에 있는 노스게이트 호텔 보안 장벽 외곽에서 폭탄 차량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공격범 2명이 호텔 정문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저지했으며 그 뒤 몇 시간 총격전이 벌어진 끝에 이들 모두 사살됐다고 라히미 경찰청장은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날 월요일 BOA 뉴스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중 30%는 연좌제로 수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수용소는 혁명화 구역하고 원래 완전 통제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싱가포르가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서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한국 외교안보부처 공무원 등 수십 명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30%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연좌제로 감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감되기 전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와 평양시, 량강도 순이었고 남성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10명 중 3명은 연좌제를 이유로 수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임명사전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와 수감 추정자 1258명의 죄명은 연좌제 365명,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 132명, 불평 불만 등 말 반동이 102명, 불법 월경 72명 순이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970년대의 연좌제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10명 중 5명 정도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연좌제 적용을 받아 관리소에 수감됐다는 분석입니다. 연좌제 수감자는 80년대엔 40%, 90년대엔 3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선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가 21%, 연좌제는 16%였고 2010년대엔 연좌제가 31%,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가 20% 순이었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한국에선 1980년에 공식 폐지됐지만 북한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수감 전 거주했던 지역으론 함경북도가 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평양시와 량강도, 평안도 순이었습니다. 이들의 성별은 남성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로 확인된 51명은 모두 남성으로 경비대원이 51%로 절반이 넘었으며 보안원 30%, 개호원 8% 순이었습니다. 의사와 교사 등도 한두 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2015년 한국에 입국한 1000여 명의 탈북자 설문조사와 100명에 대한 추가 심층 조사, 그리고 기존의 센터 측에 보관된 자료 중 구체적 인물 정보 확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인 수용소 근무자와 피해자인 수감자의 명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처럼
이번 명단 공개는 북한 인권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 측은 아울러 한국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북한의 관리소는 한번 수감되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완전 통제 구역과 일정 기간 수감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으로 나뉜다며 한 개 관리소의 수감 인원은 5,000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15개 이상 존재하던 관리소들은 점차 통폐합되어 2016년 현재 남아있는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 14호 관리소와 함경남도 요덕 15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 제16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 제25호 관리소 등 4-5개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제22호 관리소는 폐쇄됐으며 평안남도 북창 제18호 관리소는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요덕 제15호 관리소는 출소가 가능했던 혁명화 구역을 없애고 관리소 전체를 완전 통제 구역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실장의 설명입니다. 요독 수용소는 혁명화 구역하고 원래 완전 통제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혁명화 구역이 없어졌다라고 그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으로 와서 북한 인권 또 그 정치범 수용소 관련된 증언이 많아지면서 북한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국제적인 어떤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혁명화 구역 자체를 없애고 완전 통제 구역으로 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배포한 북한 인권 실태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수용소 폐쇄와 이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 등으로 과거 15에서 20만 명에서 절반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최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 대표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29일이었죠. 이곳 네. 워싱턴에서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노체인이 하고 있는 북한 정보 유입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연대별로 북한의 정보 유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지금 최신 기술로 보내고 있는 드론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 컨텐츠 내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그 대북 제재 관련 부서에서 나온 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태블릿 PC가 사실은 그게 고가가 아니고 저가인데 아주 저가인데 태블릿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대북 제재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기했고요. 네. 그리고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컨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중간 간부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보내는 컨텐츠를 기존에는 뭐 여기저기 컨텐츠를 우리가 얻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니면 또 자체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국영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컨텐츠를 무료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북한의 그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드론 무인 비행기죠. 이 무인 그렇죠.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언제부터 이 드론을 이용하셨고 또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드론은 작년 5월 초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고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드론을 보내게 된 계기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부터 엄청난 단속을 해가지고 탈북이 용이하지 않고 또 탈북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불법으로 중국으로 일명 밀수라고 하죠. 도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600이 됐다 바로 1000만 원 됐다 작년부터는 160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도저히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언론에서 나오는 드론 택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우리 날씨 조건이나 바람이 좋으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 보내면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엄청 우리가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주로 북한의 드론을 통해서 보내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북한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국가들, 다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상생활이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낸다면 드라마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요. 드라마 배경, 저 바탕에 깔린 내용을 보면 솔직히 북한에서는 뭐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자고 해도 정말 한 6개월 벼르고 한번 먹을 정도, 그 정도지만 한국에서나 드라마를 보면 먹고 싶으면 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남한이 엄청 동경이 대상이 되고, 네. 그리고 자기 삶이 왜 이런가 하는 걸 돌이켜보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죠. 네.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냈고, 또한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냈는데 헝거 게임이라든가 매드맥스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생명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말 어떤 때는 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거나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한 북한의 중간 간부들을 겨냥해가지고 당신들이 인권유린 행위를 이렇게 하면 아니면 자비를 베풀면 네. 나중에 그 어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신들러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엔 뭐 유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예능이지만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거, 뭐 프랑스,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전 세계로 다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뭐 눈으로 봐서도 대리만족이라고 하겠죠. 네.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북한 내 특정 지역에다가 이런 정보를 보내실 텐데요. 네. 북한 내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살포의 원칙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살포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살포하게 되면 신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져 가지고 네. 지금은 살포 아니고 배송의 원칙에서 정확한 한 사람한테 배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지인한테 어떤 장소에 뭐 얼마씩 갖다 놓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큰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솔직히 USB나 SD 카드를 마음대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네. 내놓고 팔지는 못하고 그냥 암시장이죠. 있다고 하면 또 네. 돈 받고 넘겨주고 그리고 다시 연락을 안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미국 정부 당국자들 또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 이런 분들 그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활동가로서 북한에 정보 전달하는 게 왜 중요하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아직 북한이 그 어떤 외부 정보를 보내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북한이 근로자들이 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북한이, 물론 간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북한 주민입니다. 근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사람들이 의식 변화를 가져면 그게 핵무기가 씌워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더 많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예전부터 더 많은 콘텐츠를 주입시키고 했더라면 절대로 북핵이 위협이 될 수가 없었는데, 조금 방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냥 외부 정보를 놓고 정말 당신들이 그 어떤 19세기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자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북한 정권이 끝장날 수도 있죠.
앞으로 뭐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아마도 저희가 지금 뭐 기독교 단체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고 네. 또 아마도 어떤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석대 드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몇십 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보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북한도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바쁘신데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로부터 무인 비행기 드론을 통해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싱가포르가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이민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은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주기적인 비자 제도 검토에 따른 결과라고 싱가포르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싱가포르는 앞서 지난 6월 안보리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함께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함경북도 길주읍 주민들은 핵실험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저수지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 단체인 통일비전 연구회가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인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 13명과 건강에 관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탈북자들은 건강 이상을 직접 겪고 있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비전 연구회 최경희 회장의 설명입니다. 당사자들은 저 인터뷰했던 그 본인들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메스꺼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각 이렇게 맛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북한 당국은 가장 안전하게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핵실험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차 핵실험이 진행된 뒤 지난 2014년 한국에 입국한 40대 탈북자는 2013년쯤부터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 까닭모르게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핵실험을 3차례 겪고 지난해 탈북한 50대 여성도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5월쯤부터 갑자기 냄새와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에 2차 핵실험 뒤 길주 지역에서는 시력 저하와 불면증에 시달렸다거나 늑막염과 급성 결핵에 걸렸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경희 회장입니다. 잘 먹으면 병이 낫겠지 하고 이제 그 잘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그냥 스스로 써보고 있는데 낫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점쟁이 점치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면 이제 귀신병이 걸렸다. 길주읍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만탑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데 모이는 지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자는 길주읍 주민 대부분이 핵실험장에서 12km 떨어진 남석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 전문가들은 지하 핵실험 직후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사능이 핵실험장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면접조사에 응한 길주군 출신 탈북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고 난 뒤에야 핵실험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풍계리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핵실험 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풍계리가 주요한 군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정보 사항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풍계리 주변 지역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핵실험의 영향은 계속 확인해 보는 사항이라고 말해 북한 당국의 이딴 핵실험의 안전성이 한국 정부의 관심 사항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 상반기 한국 외교안보부처 공무원 등 수십 명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빈번해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해킹을 시도해 이 가운데 상당수의 계정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커들이 외교부, 방위산업체, 대학교, 유명 포털 사이트 등으로 위장한 27개의 정보 수집 사이트를 만들어 전자메일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 사이트의 보안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 피해자가 가짜 비밀번호 변경창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범행 대상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출입기자, 북한 관련 연구소 교수 등 90명이며 전자우편 계정에 접근해 56개의 계정 비밀번호를 빼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해커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오간 각종 비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국가 기밀 자료가 유출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보 수집 사이트를 개설하는 업체와 범행에 사용된 중국 선양 인터넷 주소와 수법이 과거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과 같아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커들의 표적이 된 한국 외교안보 부처들은 기밀 유출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북한에 대해 사이버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엄중한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들은 이번 사건으로 부처 내부망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용 전자우편 계정이 해킹당한 사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전자우편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된 문서는 개인 자료일 뿐 공문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도 해킹 시도 대상자는 현역 군인 2~3명으로 기밀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부 직원들이 상용 전자우편을 외부에서 쓰면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사무실 내에선 상용 메일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당국자들은 외교안보 부처의 내부망이 외부망과 분리돼 있어 직원들의 상용 이메일이 해킹됐다고 해서 내부망에 있는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입니다. 북한의 그 핵위협보다 지금 더 효과적인 것이 사이버 위협이고 이 사이버 위협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고급 정보들을 갖다 해킹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발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 시도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불만을 품거나 자신들의 대형 도발을 전후한 시점에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한층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깝게는 4차 핵실험을 볼 때도 전후해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은 이번 그 외교안보 공무원에 대한 이메일 해킹 시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전조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의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3.20 사이버 테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해킹해 변조한 6.25 테러는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그리고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은 유엔의 북한 인권 의제 논의라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이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두만강 유역의 다국적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이 함께 참여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동북 관광 포럼이 오는 9월 13일 지린성 훈춘시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이 회의는 지린성과 훈춘시 당국이 주관하며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린성 훈춘시 정부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번 동북관광 포럼에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과 일본과 북한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해당국 정부 관리와 전문가, 학자 그리고 관광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린성은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만강 하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바다와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철도와 항만 시설이 갖춰져 있어 관광과 경제 협력의 중심지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열린 제3회 동북관광포럼에서는 두만강 유역 북중러 관광 책임자들이 다국적 변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두만강 국제관광 합작구 건설 계획을 선보이고 이를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두만강 삼각지역에 중국, 러시아, 북한 세 나라가 각각 일정한 면적의 땅을 내고 이곳에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합작구는 세 나라가 공동 관리합니다. 한편 지린성 정부는 올해 이 관광합작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국경 관광상품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북한 접경 두만강 유역을 둘러보는 하루짜리 관광상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훈춘과 북한 라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 노선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훈춘시 관광국과 러시아 민영기업 라선시 관광국은 지난 7월 19일 여객선과 차량으로 훈춘 라선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 노선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이 관광 노선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훈춘에서 육로로 라진항까지 이동하고 여기서 배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관광객들은 현지 관광 뒤 다음날 새벽 라진항으로 돌아오며 이 노선에는 북한의 만경봉호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중국과 북한의 외교장관이 만나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악화된 북중 관계가 다시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중국 시진핑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앞둔 시점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더욱이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이 그해 12월 처형되면서 이후 양국 간 고위층 교류가 끊기는 등 냉기류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잠시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류인산 중국 상무위원을 보내며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 모란봉악단이 예정됐던 베이징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귀국하며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중국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동의하에 강경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초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은 20분 동안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에 지난 5월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또 경제적 지원 요청 등 대북 제재 국면을 타개하려는 것이 북한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리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이성현 박사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것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금 전략적인 체스 게임을 미국하고 벌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고 조금 더 거래도 가능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벌이고 있는 체스 게임, 또 베트남을 둘러싸고 친구 뺏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핵실험하고 나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는데 우리 식구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화해 분위기는 다시 연출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동아시아 국가연합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던 라오스에서 북중 외교장관이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리용호 외무상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며 취재진을 향해 서로 악수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한국 취재진이 북중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 취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양국 간의 우호를 과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왕이 부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리 외무상은 양국 친선을 강화 발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윤병세 외교장관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대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근 한국 측 행위는 쌍방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북한에게 한층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로 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대북 제재를 이제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안 할 것은 거의 분명하고 한국 정부가 좀 섭섭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북중 관계가 가깝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거고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워낙 미국하고는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는 레토릭은 계속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의 그 대북 제재는 상당히 그 진정성이 없는 한국이나 미국이 보기엔 진정성이 없는 제재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가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북중 관계가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 핵 개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기대에 미칠 수준의 핵 문제에 관한 진정성이나 전환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북중 관계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도발이든 장거리 로켓 발사든 무력 도발을 계속 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책임대국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조성된 북중 간의 화해 분위기가 실질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북한의 또 다른 도발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청소년 통일 100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그리고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2회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7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제15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 본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통일 100일장 대회는 북한 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와 통일 염원 그림 그리기 전국 대회인데요. 글을 써보고 그림을 그려보며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정경석 총재입니다. 제15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 행사로서 금년에 15년째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통일염원 그림 그리기, 그다음에 또 기행문 쓰기, 뭐 만화 그리기, 서예, 동시 읽기 등등등 해서 종합대전에서 이제 합동으로는 좀 시상식을 하는 날입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워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필로 써서 실제로 지금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지를 이렇게 북한에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제 교류가 된다면 뭐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으로 수학여행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사전에 이제 통일 준비 차원에서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국 학교와 해외 한인학교의 33,6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을 치르고 이번에 시상식을 진행했는데요. 130명의 청소년들과 19명의 우수 지도교사들 그리고 11개의 우수 지도기관이 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통일 100일장 대회의 수상자들입니다. 그림 그려서요. 나라가 분단되어 있으니까 큐브를 그리고서 통일을 맞추자는 뜻으로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았어요. 편지 쓰기 부분에서 동상 수상했습니다. 북한 친구들에게 학교 생활 등등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북한 친구들은 잘 모를 법한 우리들의 문화를 설명하는 글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북한의 학교 생활은 또 어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100일장 하게 됐는데요. 제 진로 얘기도 쓰고 북한에 관한 생활도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썼어요. 서서울생활과학고에는 통일관이라는 따로 시설되어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통일쌤이 따로 계시는데 그 쌤 수업에서도 많은 걸 배워서 수업 시간에 쓴 통일 편지로 이렇게 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통일관에서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몇 년이 다니는지 그런 걸 배우는데 그런 내용을 알게 돼서 제가 느낀 바를 쓰면서 북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쓰고 편지를 써서 수상을 하게 됐어요. 또한 제2회 통일박람회 2016과 전국 각 학교에서 시행한 기행문 쓰기, 만화 그리기, 사진 촬영, 창작 음악, 동시 짓기, 사행시 쓰기, 서예 등 7개 분야에 제12회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만화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 한반도를 호랑이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랑이 자체를 대한민국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서 호랑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만화도 그리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으면서 통일 관련 문화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됐는데요. 대회 참가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만화를 거기에 접목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걸 그리면서 좀 더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친구들이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든 걸 알게 되었고 빨리 통일이 되어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한편 대회를 주최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앞으로도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통일과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청소년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정경석 총재입니다. 곧 우리가 이제 입상자 모음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할 겁니다. 하는데 금년은 뭐 1월달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의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보면은 반드시 그 통일이 빨리 다가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남북청소년 교류연맹 명칭과 같이 그 마지막 목표인 그 남북청소년 간의 교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남북청소년 교류가 된다면 또 그런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VOE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지금 뭐 더위가 만만치 않죠? 미국도 또 한반도도 찜통 같은 더위 속에 한여름을 보내고 있군요. 8월의 첫날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8월 한 달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네. 오늘 한국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도, 제주도 뭐 전체가 폭염에 휩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시원한 곳이 있다면 강원도 영동 지역, 경상북도에서 동해안 지역, 제주도 한라산 일대는 폭염에서 약간 비켜간 듯한 모습인데요. 예. 그래도 전국이 펄펄 끓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고 기온이 32도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었고요. 광주, 대구 더운 곳이죠. 35도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9월 말까지 이 폭염 특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폭염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재난 도우미 18,000여 명을 보내서 폭염에 취약한 계층 돌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몰린다는 8월 초인데 예상대로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군요. 네, 한국은 7월 말에서 8월 초를 피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지역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근로자 7만여 명이 집단 휴가를 떠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곳도 며칠씩 쉬는 사업장들이 많은 곳이 지금인데요. 비행기 타고 자동차를 타고 기차 타고 휴가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 고속도로, 기차역,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 정말 그렇겠군요. 공항 풍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연속 공항 이용객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18만 9천 명을 찍었다. 31일 19만 3천 명이다.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런 예상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8월 1일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01년에 인천공항이 문을 연 뒤에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가요? 또 오늘은 개항한 지 지금까지 누적 이용객이 5억 명을 기록한 날이어서 이 5억 번째 이용객이 타가온 비행기에 공항에서 물 축포를 쏘는 그런 행사도 열었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비행기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거죠? 네네. 전문가들은 저가 비용 항공기들이 많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 상품이 나온 것이 주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는 휴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국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강원도 지역 해수욕장, 인파 역시 볼거리더군요. 네네. 부산으로 강원도로 전국의 유명 산으로 바다로 휴양지로 떠나는 사람들로 지난 주말 한국 고속도로 초만원 상태였습니다. 예. 자동차에 줄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소 주말에는 고속도로 상에 한 390만 대 정도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딱 피서 피크인 지금 430만여 대가 어제 한국 고속도로에 쭉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가 한 1.4km 정도가 됩니다. 이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똑같이 생긴 비치 파라솔 수천 개가 쫙 늘려져 있고 그 앞에 보이는 바다에 사람들이 꽉 들어서 차 있는 그런 모습, 항공사진, 이런 걸로 지금 한국의 어떤 피서 절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경쟁이 뜨거운 것이 또 있습니다. 사관학교 학생을 뽑는 시험 역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내년에 입학할 사관학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 1차 필기 시험을 치른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간호사관학교 신입생 지원 경쟁률이 발표됐는데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육군사관학교 310명을 선발하는데 9,65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70명 선발하는 해군사관학교 5,003명이 지원했고요. 205명 선발하는 공군사관학교 8,005명,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85명 모집에 4,394명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31대 1, 39대 1, 29.4대 1, 간호사관학교 경우에는 51.7대 1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률도 평균 경쟁률이고요. 여생도 경쟁률로 보면 더 뜨겁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여학생인데요. 83.6대 1입니다. 육사는 30명 선발하는데 72.5대 1. 해사 여생도 경쟁률은 17명 모집하는데 1,114명이 지원해서 65.5대 1을 기록했고요. 반대로 간호사관학교 경우에는 남학생의 지원 경쟁률이 57.4대 1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 역시 취업난과 연결되어 있죠? 네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서 삼수생, 사수생 소식이 익숙해진 요즘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사관학교는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합격만 한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각광받는 분야인데요. 예.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아주 높은 인기 속에 방송됐던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특전사들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있는데 이 방송이 된 이후에 군 간부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급격히 높아진 것도 이 사관학교 경쟁률이 이렇게 치솟은 그 배경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군 간부뿐만 아니라 하사관급 이상의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특전 부사관 모집도 아주 뜨겁습니다. 260여 명을 선발하는데 1,5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이 안정적인 직업 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관학교 생도는요, 필기시험, 면접, 체력 검정, 신체 검정을 통해서 오는 10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 끝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 아주 파장이 컸던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시인데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어제 최종 배상안을 내놓았고요. 오늘부터 그 배상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단체는 그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옥시가 내놓은 배상안은 성인 사망자의 경우에는 최고 3억 5천만 원, 미화로 31만 6천 달러에 치료비라든지 미래 예상 수입을 추가해서 최고 49만 7천 달러를 책정을 했습니다. 예. 영유아 피해자의 경우에는 총 배상금 한 90만 3,700달러로 하겠다. 또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피해자가 있을 때는 위로금을 좀 더 추가로 지급한다. 이런 조항을 담았는데요. 피해자 단체에서는 이런 배상안이 1, 2등급 피해자에게만 국한되고 또 최종 합의되지 않은 배상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그 사과를 하지 않고 돈으로 피해자 입막음을 하려 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1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리비아 경제의 가장 주된 자원은 원유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국영 석유공사와 동부 지역의 지도자들이 통합되고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합치자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모든 리비아인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약 협정 내용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리비아 경제는 다시 살고 모든 리비아인들은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리비아 정부 예산은 재원의 90%가 원유 생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유는 리비아의 왕입니다. 국영석유공사와 그 산하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의 유전, 송유관, 정유공장, 생산공장 등 모든 생산과 기반시설을 장악해 왔습니다. 장기간 독재를 해왔던 무아마르 가다피가 몰락한 뒤 과거 서로 잘 협력을 해왔던 업체들이 지역과 자원에서 각기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이 나라의 원유 생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각종 시설은 서로 다른 파벌 세력들, 다에쉬와 또 다른 극단주의 폭력 단체 등의 잦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 생산량은 폭락하고 수출 터미널과 항구는 문을 닫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특정 리비아 세력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원유를 수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리비아의 자원은 그것을 차지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리비아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불법적인 수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 회원국들에게 불법 리비아 원유를 싣고 오는 선박은 입항을 허용하지 말도록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은 공동 성명에서 국영석유공사의 재통합을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모든 리비아인들이 원유 생산과 수출에 협조하기를 당부하면서 리비아의 자원이 모든 리비아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6개국은 리비아 정부로부터 불법 원유 수출을 막고 그런 시도를 한 자들과 리비아의 자산과 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자들을 제재하는 데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영석유공사를 비롯한 리비아의 경제기구들은 정부의 단일한 경영체제 아래 단합해야 하며 리비아의 자산은 모든 리비아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